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현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도 쓰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혹시 유현 씨는 전화번호 몇 개 정도 외우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외우고 있는데요. 오, 10개요? 네. 꽤 많이 외우시네요. 네. 사실 요즘에는 네.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본인 휴대전화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외우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머리도 잘 쓰지 않으면 인지 기능 발달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머리를 활용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요즘에 생각은 많고 뭐 연산이나 논리나 이런 건 많이 하지만 암기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왼손을 쓰던 사람이 오른손을 쓴다든지 혹은 늘 가던 길을 다른 길로 가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뇌에 늘 낯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인지 기능 보호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치를 할 때에도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네. 잘 안 닦입니다. 네, 그래도 한번 시도를 계속 해보시면서 뇌를 네.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오늘은 노스텔라 원장님, 양가람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노 원장님께서는 이 뇌 기능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평소에 손끝 발끝을 많이 자극하려고 노력하고요. 오. 또 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웃으면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네. 그거는 이제 그 미소를 늘 보면 알 수 있는데 손끝, 발끝 자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끝 발끝 자극은 손끝 발끝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손뼉을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로 뇌 기능을 저하하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양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음과 혈이 부족해져서 뇌 기능이 잘 안 되게 되고요. 또한 공부하고 집중할 때는 어둑어둑한 것보다는 조금 밝은 태양광 같은 밝기에서 집중하시는 게 가장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뭔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독서실 같은 데 보면 여기 내 자리만 스탠드로 밝고 주변은 까맣게 해두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건가 보죠? 네, 시력에도 좋지 않고 또한 오래 집중하기에는 밝은 환경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밝기가 굉장히 밝은 게 더 좋다라는 거는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도요. 네, 자, 네. 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첫 번째 건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자 정말 경이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나 선물 같은 순간이지만 여성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요즘에 고령 산모가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산모의 건강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일단 결혼이 늦어지면서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쭉 연구가 되었던 것들보다는 요즘 산모들의 건강이 더 위협을 크게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양 원장님 어떤가요? 네. 요즘 사회는 보통 우리나라는 한 명이나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사회적인 환경으로 혼인 시기가 늦어져서 엄마가 되는 평균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더더욱 잘 준비해서 산모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산모들의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고 또 이 자연 유산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안정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임신 전부터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임신 전부터 관리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임신 전에 가장 쉽게 관리하는 법은 월경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를 한의학에서는 조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월경이 고르지 않으면 혈기가 어그러져서 임신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자궁을 건강하게 해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살 집을 건강하게 부모가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자식이 없는 부인들의 특징을 월경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월경은 주기가 빠르거나 늦고 또 양이 많거나 적고 통증이 월경 전후로 있고 색은 자주 삐시거나 검고 또 형태는 묽거나 덩어리져서 고르지 못합니다. 월경의 문제가 설명한 것 같이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월경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여성의 자궁 건강에 어떤 체크리스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평소보다 조금 월경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적어졌다, 아니면 빛이 좀 달라졌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비만하거나 아니면 야위였거나 이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좀 월경이 달라지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경 문제에는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품성과 행실을 온화하게 하고 질투를 줄이라고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또한 몸이 너무 비만하면 자궁에 기름이 껴서 기름이 끼기 쉽고 또 반대로 너무 야윈 상태에서는 혈이 부족해서 임신에 불리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교란, 또 비만인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 영양이 부족할 때는 무월경, 이런 증상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또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의 월경 문제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임신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임신이 되었다면 이제는 태아가 잘 자랄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줘야 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엄마의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편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동양에서는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뱃속에서 10달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받고 또 교육받는 게 많다는 뜻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임산부의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상태가 탯줄을 통해서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산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자녀의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고요. 네. 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론과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이 HPA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으로 이어지는 호르몬의 흐름입니다. 네, 짧게 요약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머리에서 배까지 내려가서 자궁에 있는 태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산모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도록 주위에서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예. 산모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사실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임신을 했을 때 가장 좀 예민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뭐 입덧도 하게 되고 몸도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중에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네. 우리 흔히 신경질적인 사람들을 부르는 히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 유래는 원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오. 아.
개인차가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차가 있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하고 또 연구 결과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네,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여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까 설명드린 HPA 축이 여성이 더 쉽게 영향받는다고 네,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 신체적으로 불편한 기간인 임신 기간에는 더욱 스트레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여성이 남성보다 뭐 멘탈이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네네.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신의학을 보는 한의학에서는 여자의 병이 마음에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비교해서 기병이 많다. 또 여자가 병이 많은 이유는 감정 억제가 잘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항상 여성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민하다고 보통 얘기하는 게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예민하다의 반대말은 둔하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임신 기간에는 안테나가 더 많이 솟아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네네. 주위에서 항상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이해해주고 네. 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남편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저도 항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결혼 안 했지만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거 정말 겪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네. 자, 노 원장님은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얘기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신하셨을 때 좀 편안하셨나요, 원장님은?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인 편이라 좀 굉장히 아이를 가지고 나서도 굉장히 사실은 즐거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입덧이 물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편이라 그래요? 네, 5개월까지는 거의 한약으로 영명을 해서 네.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5개월이 지나면 또 입맛이 너무 좋아서 아주 잘 먹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노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입덧은 왜 하는 거예요? 입덧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음식을 굉장히 뭐 싫어한다거나 어지럽거나 또 반대로 특정한 음식만 뭐 귤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게 당기는 걸 입덧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입덧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의 몸에 있는 혈액이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먹이거든요. 아기를 네. 먹여 살리게 돼서 엄마의 몸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시게 되시고 네. 특히 이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입덧이 좀 심하게 생길 수 있겠죠. 음.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제 자궁이 점점 이제 임신을 하면 커지게 되잖아요. 네. 커지게 되면서 위장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마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 내가 입덧을 해서 아이에게 어떤 잘못된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나 하면 제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 먹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항상 죄책감을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정말 이제 너무 극심하게 못 먹어서 정말 뭐 10kg 이상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런 경우라면 좀 염려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덧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서 아이에게 네. 무리가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임신했을 때 한약으로 영명을 했거든요. 입덧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입덧이 심하시거나 혹은 이제 아이가 염려되시면 한의원에 가셔서 입덧 예방약이라든가 또는 아이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한약, 뭐 우리가 이제 입덧 예방약으로는 뭐 진피나 복령이나 생강 같은 그런 약재가 들어가기도 하고 임산부랑 아이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에는 뭐 불수산이라든가 군기탕이라든가 이런 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네. 이 입덧이 아주 자연스럽고 또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안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뱃속의 태아 건강은 사실 이제 일상에서는 늘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10달 동안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엄마의 자궁 건강에 따라서 이제 태아가 편안함을 느끼거나 혹은 불편해한다거나 하는 것을 엄마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양 원장님 어떤가요? 네, 임신 중에 뱃속의 아이가 너무 자주 움직이고 또는 자궁이 안 좋은 상태여서 배가 아프고 심하면 출혈이 나는 증상을 태동불안 또는 태루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태아라고 할 때 아이를 한문으로 아이 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개월까지는 싹 아자를 씁니다. 아, 그래요? 3개월까지는 뭐 농사를 하듯이 논에 벼를 뿌리듯이 아이가 자궁의 자리를 잡는 과정이고요. 3개월 이후에는 정말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가 돼서 뱃속에서 놀고 움직이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또는 자궁이 튼튼하지 못하면 태동불안이 오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산모들의 자궁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처방을 쓰고요. 이런 처방은 뭐 몇천 년간 이어져 내려와서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10달이 지나고 출산을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출산 때의 고통은 이제 모든 그 산모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또 걱정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의학적으로 통증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혹은 잘 견딜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출산 시기가 임박했을 때 쓰는 불수산이라는 유명한 처방이 있는데 네. 부처님 손이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손으로 감싸듯이 아이를 편하게 낳도록 도와준다는 뜻의 한약인데요. 네. 예, 이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2017년에 부산대학교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라서 예.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네, 불수산에 대한 효능도 있지만 이제 한약의 성분에 대해서 한약을 이제 성분을 모르는 검정물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나운서분들은 자주 봤을 법한 저 빅데이터 그림이 예. 나와 있는데요. 네네네. 네네. 이건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약의 성분과 유효되는 몸의 작용을 연구한 논문이고요. 네. 네, 한약재의 유효한 물질들을 분석해서 또 그 유효한 물질들이 어떻게 유전자와 또 단백질 또 몸에서 작용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예. 그 결과 불수산은 자궁, 태반, 태아, 시상, 하부, 내하 수체 등 출산 관련 기관에서 유의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한약재들을 다 분석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 불수산이라고 하복부 치골을 열어서 출산을 수월하게 해주는 약이 있었군요. 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 후에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산후풍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산후풍이란 무엇인지 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산욕기 또는 산후조리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산후풍과 그런 산후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나운서 분들은 371 또는 77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371. 37, 20일일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아이 낳았을 맞습니다. 때 그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좀 하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네, TV나 영화에서 보통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치고 이렇게 뭐 고추를 단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앞귀를 막는 371 이런 풍습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앞귀를 막는다기보다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그런 전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371, 21일 3주죠. 3주 동안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아이와 산모에게 좋다.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 기간이 보통 2주와 3주잖아요. 네. 네, 그거와 아주 일치하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오. 또 77일, 49일 그러니까 50일 정도는 산모가 밖에 외출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인데요. 이 또한 산모가 너무 빨리 외출을 하게 되면 관절이나 이제 몸의 컨디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리를 하고 외부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한옥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추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찬 기운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과도한 냉방기 사용을 냉방기 사용이
산모에게 산후풍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음. 또 과거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영양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산모들이 너무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아. 그것이 산후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동안 산모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리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한 모유도 중요한 건 다 아실 텐데요. 뭐 지금은 모유 수유 기간이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좋은 양질의 모유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불수산과 같은 그런 자궁 건강에 이제 좋은 그런 한약 처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 원장님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불수산을 복용하게 되면 뭐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수월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있고요. 또 제왕절가의 경우에도 태지라고 하는 아이를 감싸고 있는 그 하얀 막이 없이 비교적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엄마와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네. 또한 물리적인 스트레스, 이제 치고를 여는 그런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산후 회복에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이 출산 이후에 부기가 도통 안 빠져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명 산후부종이라고 하던데 이 산후부종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치료법은 없을까요? 네, 산후부종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붓는다고 하면 신장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산후부종은 그런 경우보다는 제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위해서 물을 많이 저장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덜 나와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이뇨제를 드신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드린 충분한 산후조리 기간을 가지면서 조금 따뜻하게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서 가급적이면 땀을 통해서 배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산후부종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운동 정도는 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벼운 땀을 내서 스트레칭. 노폐물처럼 이렇게 배출하는 게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산후부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저희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끝으로 월경 상태 체크리스트와 또 산후풍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